오늘은 K방산 라이벌 제4탄 독일의 레오파드 2 전차를 등장 당시부터 나토 국가에 불티나게 팔리며 서방제 전차의 대명사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레오파드 2의 개발 작업은 공식적으로는 1969년에 시작이 됩니다. 이 레오파드 1의 성능 향상형을 카일러라고 했어요. 개발의 기초가 되죠. 레오파드 2의 1호차가 완성이 됩니다. 레오파드 2 전차의 주 무장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라인메탈사가 개발한 RH120mm 활강포입니다. 그리고 레오파드 2의 사용 탄약은요, APF SDS-탄과 히트탄이죠. 레오파드 2 전차의 전체 사격 통제 시스템은 많은 나라에서 3세대 전차의 사격 통제 장치의 모델이 될 정도였습니다. EMES-15 포수용 사이트, 그 다음에 페리 R17 전차 전용 사이트, 그 다음에 FLT2 탄도 컴퓨터와 부수 장비 등등이 있습니다. 이후 레오파드 2는요, 2A7에서 사격 통제 장치를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하죠. 그렇다면 방어력 수준은 어떤가요? 네, 레오파드 2 초기형에서는 공간 장갑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양산형부터는 복합 장갑이 채용됩니다. 복합 장갑이 채용되면서 포탑의 형태는 수직으로 변하죠. 이 경사 장갑의 효과는 무시된 설계예요. 이는 현대 APF SDS-탄이 그 고속 때문에 장갑의 경사에 대한 영향을 거의 안 받기 때문이라고 독일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직형의 장갑은요, 설계, 생산, 공간 활용 등에 있어서 내부 배치가 좀 더 효율적일 수 있죠. 하지만 수직 장갑은요, 당시에 논란이 꽤 있었어요. 레오파드 2에 사용된 복합 장갑은 제4차 중동전에서 이집트군이 소련제 세거 미사일의 히트탄을 사용해 대량의 이스라엘 장갑 차량이 격파된 이후에 개발됩니다. 복합 장갑은 대전차 미사일 등의 히트탄을 비롯한 화학 에너지탄에 대해서 충분한 방어력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표면 장갑, 특수 장갑층, 세라믹, 장갑 강판 및 방사능 방화층으로 여러 겹이 구성되어 있는 다층 장갑입니다. 이 장갑은 히트탄의 메탈 제트의 집중을 분산시켜서 관통력을 약화시킵니다. 또한 철갑탄에 대해서도요, 이전의 균질 장갑판보다는 방어력이 증가되었으니 걸프전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죠. 하지만 미국의 M1 시리즈가 계속적으로 방어력을 증가시킨 데 비해서 레오파드 2는 장갑의 개량이 없었기 때문에 3세대 전차로 방어력이 부족한 편이었어요. 그리고 비로소 레오파드 2A5에 와서 장갑이 개량되었습니다. 외관상으로 가장 크게 변한 부분은요, 포탑 전면, 측면, 상면, 차체 전면의 증갑 장갑 부분이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죠. 특히 포탑 전면에는요, 앞으로 뾰족하게 돌출된 장갑, 이른바 쇼트 장갑이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요. 독일어로 이 쇼트는요, 함선의 격벽을 의미합니다. 즉, 격벽에 의해 장갑화된 물체, 그런 의미래요. 처음에는 복합 소재를 충진한 장갑으로 알려졌었지만 실제로는 공간 장갑의 형태의 안쪽에 격벽을 설치한 단순한 장갑입니다. 외부 장갑의 두께는요, 20에서 30mm 정도고요. 안쪽에 설치된 격벽의 두께도 비슷합니다. 물론 외부 장갑이나 안쪽의 격벽은요, 단일 강판은 아니고 두 가지 이상의 재질을 샌드위치 시킨 복합 소재 장갑이에요. 그런데 이 복합 소재 장갑은요, 크게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형작약탄의 관통력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RPG-7급의 성형작약 탄두에 대해서는요, RHL, 즉 균질 아변 간판 약 230mm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나온 RPG 탄두 중에 뭐가 있었냐면 텐덤 탄두가 있거든. 앞에 조그만 포격 하나 더 있는 거. 이 텐덤 탄두에 대해서는 RH 60mm의 증가 효과만 기대할 수 있다고 하네요. 레오파드 2 후기형의 전면 장갑 방어력이 성형 자격탄 탄두에 대해서는 RHA 1000mm에 해당하므로 전체적으로는 RHA 1150에서 1300mm로 방어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정도 방어력은요, 미군의 M1A2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쇼트 장갑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효과는요, 소구경탄의 공격에 대해 복합 장갑의 방어력 저하를 막는 효과입니다. 물론 세라믹을 내장한 복합 장갑은요, 소구경탄의 공격으로 관통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세라믹이 깨질 위험이 있대요. 따라서 12.7mm 내지 40mm 정도의 기관 포탄의 공격으로 세라믹이 깨어진 상태에서 적 전차의 주포탄을 맞게 되면 상당한 방어력의 저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쇼트 장갑은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죠. 하지만 이 쇼트 장갑은 기본적으로 공간 장갑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적 전차의 날탄, 즉 APF SDS 탄에 대해서는 거의 방어력의 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또 하나 개선점이 있는데요. 레오파드 2 A4까지는요. 포탑 전면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포수용 조준경이 포탑 상부로 이동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게 포탑 조준경이요. 포탑 전면 좌측에 있다는 건 그만큼 뭐예요? 장갑을 잡아먹는다는 얘기든 이게 저기 매립식이니까 장갑을 거기다 쏘면 어떡할 거야? 거기는 장갑 할 수가 없잖아. 이게 조준경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위로 올려버렸다. 그리고 차체 내부에는 세로 스포일라이너가 설치되어 있어서요. 피탄됐을 때 차내로 파편이 비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레오파드 2의 기동력은 어떤가요? 엔진은요, MTU사가 KPZ70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것을 개량해서 만든 겁니다. 이걸 MB873KA501 12기통 디젤 엔진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출력은 1500마력이죠. 이 엔진은 극히 나쁜 자연 환경에서도 잘 작동됩니다. 역시 독일제 엔진답죠. 그리고 디젤 연료를 기본적으로 사용하지만 만약의 경우 가솔린 등의 다른 연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용되는 전차 엔진 중에서는요, 신뢰성, 내구성, 연비, 생산성, 정비성 등이 아주 뛰어난 엔진에 속합니다. 넘사벽이에요. 거의 서방제 표준 엔진의 시작입니다, 얘가. 레오파드 2의 가속 능력은 0에서 20m까지 4.3초, 0에서 50m까지 7.8초가 소요가 됩니다. 평지에서 시속 0에서 32km까지 가속할 때는 6초가 소요되고요. 최고 속력은 72km입니다. 시속. 근데 이제 이걸 야지에서는 이렇게 못 가죠. 도로에서는 이렇게 가는데 야지에서 이렇게 갔다가는 뭐 갈 수는 있겠는데 안에 탄 사람이 죽어나거든요. 그래서 야지에서는 한 55km 정도 간다. 근데 여러분, 대전차 미사일의 속도가 평균 200에서 300m/s거든요. 그러니까 1초에 200에서 300m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차의 가속 능력이 좋으면요, 대전차 미사일 발사 확인 시 장애물로의 회피가 가능합니다. 동시에 미사일을 유도하는 곳을 사격할 수 있죠. 또한 전차전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먼저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속력이 좋으면. 연료 탱크는 차체 양쪽 옆에 앞부분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휴대연료는 1200리터고요. 주행 가능 거리는 550km, 그리고 리터당 한 458m를 주행하죠. 연비는 뭐 이 정도면 괜찮죠. 변속기는 랭크사제 HSWL3543 요걸 씁니다. 클러치, 변속기구, 방향전환 유압기구, 그 다음에 제동기구가 일체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엔진 후부하고 연결되죠. 전진 4단, 후진 2단입니다. 현가 장치는 토션바를 사용하는데요. 보조용 유압 완충 장치가 있습니다. 로드윌은 7개고요. 캐터필라는 독일의 딜이라는 회사가 만들었는데요. 이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이게 이제 더블 핀의 더블 블록 방식이고 사용 수명은 7,500km예요. 굉장히 좋죠. 참고로 M1 계열 캐터필라의 사용 수명은 2,250km예요. 이것 때문에 M1A1 후기부터는 역시 독일제 딜사로 제품으로 교체했어요. 미국도. 그 다음에 이제 컨닝타워,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포탑에다 이렇게 쭉 하는 컨닝타워 하면 이거 도하도 가능해요. 이제 수심 5.5m까지. 2에 6 뭐 이런 거 보니까 종류가 되게 많이 나왔나 보네요. 네, 레오파드 1만큼이나 얘는 우리 했죠. 레오파드 1에서 레오파드 1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각형식이 굉장히 많아서 골치가 아파요. 그러니까 최대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레오파드 2는 최초의 생산용으로 79년부터 생산돼서 380대 생산된 거고, 레오파드 2A1은 81년에 발주분 450대하고 83년에 발주분 300대의 합계 750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뭐 연령상 장치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평균 데이터 사격 통제 장치 뭐 이런 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그리고 나름 탄약 경납 방식을 조금 개선했고 이제 MBC 방어도 이제 개량이 된 거죠. 그다음에 레오파드 2A2는 신규 생산용이 아니라 레오파드 2A1의 개량형을 레오파드 2A2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뭐가 개량됐느냐? 포수용 조준경이 연령상 장치로 교체됐고요. 81년부터 87년까지 모든 레오파드가 개량된 겁니다. 그리고 레오파드 2A3는 뭐냐? 84년부터 85년까지 생산된 300대예요. 주로 통신장치하고 MBC 방어장치, 포수용 조준경 커버 등의 개량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레오파드 2A4예요. 85년부터 92년까지 생산된 695대인데 이게 사실 이 2A4가 베스트셀러죠. 사실 굉장히 많이 팔렸죠. 이 포탑 내부의 탄약 적재 방법과 조종 계통이 조금 개량됐고요. 이외에도 수출형에서 하늘의 별만큼이나 많은 형식으로 자잘한 개량이 존재합니다. 이 2A4에. 왜냐면 워낙 베스트셀러였기 때문에. 그리고 레오파드 2A5는요, 냉전 종식 이후 신규 레오파드 3 계획을 취소하고 방어력 향상에 주력한 모델이에요. 특히 포탑에 쐐기용 고경도 아변강 소재의 증가 장갑을 설치했고요. 포수 조준경도 포탑 위로 옮기면서 방어력이 향상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레오파드 2A6는 2001년에 독일군에 도입된 사양입니다. 주포를 55 구경장으로 교체했고요.
공격력이 크게 향상됐죠. 그 다음에 주포 안정기도 신형으로 교체됩니다. 그 다음에 레오파드 2A7은 2014년에 독일군이 기존의 2A6를 전부 2A7흉으로 개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레오파드 2의 고질적인 약점으로 지적되던 C4I 기능이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더욱 개량된 레오파드 2A7V가 등장하죠. 사격 통제 장치가 최신형으로 바뀌었고요. 능동 방어 장치 탑재, UAV 방어 킷 장착, 네트워크 능력 강화, 360도 전방위 감시 시스템 장착 등 진정한 3.5세대 전차로 거듭났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2A7 플러스라고도 불려요. 그리고 레오파드 2A8도 있습니다. 지겹죠? 오래 알려진 신형이에요, 이게. 오래 나왔어. 와, 지겨워. 그냥 다음 걸로 가지, 그냥. 기존 레오파드 2A7V의 사격 통제 장치와 능동 방어 장치가 더욱 개선된 모델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수출 시장에서 우리 KT의 위협을 느껴서 이렇게 개량을 또 했다. 전 이렇게 좀 생각하고 싶어요. 이게 베스트셀러라고 하셨으니까 도입한 나라 되게 많겠네요. 아, 더럽게 많습니다. 제조국 독일을 포함해서 무려 19개국이에요. 와, 정말 부러운 거죠. 독일만 해도 각 형식 합쳐서 한 2,400대 정도를 운영을 했고, 스위스 380, 오스트리아 114, 네덜란드 445, 그리스 183, 스페인 108, 포르투갈 37, 노르웨이 50, 덴마크 63 등등등등등, 뭐 스웨덴, 핀란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티르키예, 카타르,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칠레, 캐나다 등등등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시면요. 유럽과 중독, 아시아, 아메리카 등 아프리카를 제외한 전 대륙에 팔아먹은 거예요. 그만큼 레오파드 2는 성능을 인정받으면서요. 사실상 서방 세계 표준 3세대 전차로 등극한 거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레오파드 2는 실전도 엄청 많이 치렀겠네요. 네, 레오파드 2의 첫 실전 기록은 1996년에 보스니아입니다. 네덜란드는 레오파드 2A4 1개 전차대대를 보스니아에 파견해서 평화 유지 업무를 수행했죠. 그리고 또한 레오파드 2A5 사양의 전차도 파견했습니다. 특히 A5 모델은요, 통신 장치가 개조가 돼서요, 이 발칸반도의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통신이 원활하지 않을 것에 대비했죠. 요거는 이제 모토로라사가 했대요. 그래서 위성 통신이 가능하도록 이 통신기를 설치했었죠. 두 번째 실전도 역시 이제 이 발칸반도의 코소보였습니다. 1996년 12월부터 독일 연방군이 평화유지 임무를 위해서 기계화 보병대들을 여기서 투입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주력 전차로 레오파드 2A5가 투입이 되었죠. 28대에서 30세대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 당시 독일은 전후 주력인 레오파드 2 전차의 최초 해외 전개였기 때문에 사실 당시에 찬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 예전에 발칸도 어디야? 나치 독일이 휩쓸었던 데잖아. 그러니까 독일군이 또 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 아무튼 나치 독일의 악령 때문에 현지 주민들뿐만 아니라 부대 전개에 반드시 도움이 필요했던 그리스인들도 때때로 적대적인 모습을 독일 연방군한테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에서는요, 레오파드 2가 돌세례를 받았어요, 주민들한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최초의 피격을 기록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케도니아군은요, 독일 연방군 앞에서 예고도 하지 않은 채 장갑차를 동원해서 기동훈련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독일 연방군이 바짝 긴장했었죠. 그래도 코소보 국경을 넘을 때는 레오파드 2가 최선봉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코소보 국경 넘은 다음에 세르비아의 T-55 전차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대치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나중에는 레오파드 2가 이 세르비아군 철수를 엄호하는 상황이 발생했었어요. 그런데요, 1996년 6월 23일 코소보 내 오라호바츠의 한 마을에서 약탈과 방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레오파드 2 한 대가 경고사격을 위해서 근처 언덕에 올라가서 총 4발의 경고사격을 했어요. 독일 연방군 창설 이래 레오파드 2 전차에서 훈련이 아닌 상황에서 발생된 첫 살이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2월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아프가니스탄의 국제보안지원군 ISAF가 파병이 됩니다. 이때 캐나다군과 덴마크군이 각각 레오파드 2A6와 2A5를 가져갔죠. 그래서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7년 캐나다군의 레오파드 2 전차가 탈레반의 IED, 즉 급조 폭발물 공격을 받습니다. 레오파드 2A6는 가동 불능이 되긴 했지만 전차 승무원 전원이 살아남았고요. 전차는 수거돼서 수리를 마친 뒤 다시 전선으로 복귀할 수 있었죠. 캐나다의 최고 참모장교인 릭 힐러 장군은요, 독일 정부에 편지를 써서요, 레오파드가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리고 2008년 1월 덴마크군의 레오파드 2 전차 또한 탈레반의 IED 공격을 받습니다. 이 공격으로
4명의 승무원 중 조종수는 사망을 했어요. 하지만 나머지는 부상 없이 탈출했고요. 전차 역시 수리되어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레오파드2 전차 최악의 전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레오파드도 최악의 전투를 하나요? 네, 비교적 최근인 2016년 8월이었습니다. 시리아 내전에서 시리아에서 벌어진 알바브 전투였죠. 시리아 내전에서 튀르키예군은 유프라데스 방패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겉으로는 근데 IS 격퇴를 위한 작전이었지만 이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쿠르드족을 작살내기 위한 그런 작전이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튀르키예의 쿠르드족 탄압의 역사는 길고 깁니다. 아무튼 미국의 지원과 전차까지 동원한 튀르키예군은 초반 IS 세력을 몰아내며 순조롭게 작전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멈췄어야 됐죠. 이 필 받은 튀르키예군이요, 무리하게 계속해서 남쪽으로 전진합니다. 그리고 IS가 점령하고 있던 요충지 알바브를 향해 진격을 했죠. 그런데요, 이 알바브는 미국과 다른 연합국들의 작전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미국하고 연합국, 우리 안 간다 저기 이랬거든요. 결국 어떻게 됐냐? 갑자기 작전이 튀르키예군의 단독 작전으로 변모를 해요. 그리고 11월이 됐습니다. 튀르키예군은 알바브 북쪽 외곽에 진입을 했어요. 물러설 곳이 없었던 IS는 격렬하게 저항했고요. 여기서 튀르키예군은 레오파드2A4를 투입합니다. 여담으로 튀르키예군이 중고 레오파드2A4를 독일로부터 수입할 당시 조건이 있었어요. 이 장비가 쿠르드족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그런 조건이 붙었었거든요. 아무튼 12월 중순에 알바브 서쪽의 한 병원을 점령하려던 튀르키예군 특수부대가요, 이 IS의 격렬한 저항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패퇴합니다. 특히 레오파드2 전차들은요, 시가지에서 보병의 지원 없이 들어갔다가 꼼짝없이 매복 공격을 당해요. 이 IS는요, 도심 곳곳, 특히 낮은 건물 옥상에서 각종 대전차 미사일과 RPG 등으로 레오파드2 전차를 집중 공격합니다. 보병 없이 전차만 밀어넣었던 튀르키예군은 엄청난 피해를 입죠. 레오파드2 전차 8대가 격파되고요. 2대는 심지어 IS한테 노획당합니다. 튀르키예군이 투입했던 이 레오파드2A4는요, 추가 장갑도 없었고 반응 장갑도 미장착한 상태였어요. 더욱이 2017년까지 IS가 사용하는 대전차 로켓에 전차 6대를 튀르키예군은 추가로 손실합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은 튀르키예군은요, 추가 장갑과 능동 방어 장치 등의 방어력 업그레이드를 독일에 요청했죠. 하지만 독일은 유프라데스 방패 작전에서 튀르키예가 협정을 어기고 쿠르드족을 공격한 정황이 있어서 업그레이드를 거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튀르키예의 무기 수출을 금지해버리죠. 아무튼 이 알바브 전투는 레오파드2 전차 최악의 흑역사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악몽이 재현될 조짐이 있죠. 지난 6월 초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에서 최소 2대 이상의 레오파드2 계열 전차의 격파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수량은 불명확하지만 적지 않은 레오파드2 계열 전차가 손실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레오파드2 처음에 우크라이나 간다고 또 뭐라고 했어요? 또 게임 체인저 나왔단 말 이랬잖아요. 그쵸?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이번 전쟁에서 전차의 생존성이 문제가 되면서 서방제 전차들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 불행하게도 증명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레오파드2는요, 그 출현 당시부터 그야말로 명실상부 서방세계 대표 주력 전차로 우뚝 서며 그 위상을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방의 주력 전차 중에 나름 실전 기록을 쌓으며 전차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한계점도 노출했죠. 특히 제조업체의 생산 능력 부족은 레오파드2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며 시장에서의 위치를 지키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도전장을 낸 것이 바로 우리 K2 전차입니다. 이번에 레오파드2 전차를 소개하면서 이런 굴지의 전차와 세계 시장에서 우리 전차가 호각을 다툰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나름 국뽕이 차오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로템을 사야 되나?